자문자분들과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는 주제 발표를 해주신 홍연아 공주대학교 교수님, 양경준 크립토 대표님과 푸드테크 기업 대표로 메디솔라 이동구 대표님, 셀리쿡 정은희 대표님, 에이플레이처 이상철 이사님이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GSMJ 최지영 시니어 이코니스트님을 자장으로 모시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후에 참석자분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자장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푸드테크, 춘천의 푸드테크 미래, 사실 춘천시에 대한 푸드테크 산업 미래 전망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국내, 해외 푸드테크 산업의 어떤 미래 전망을 우리 공주대 홍연아 교수께서 잘 정리해 주셨고, 두 번째 주제인 기업의 성장 전략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는 크립톤의 양경준 대표님께서 현실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이 푸드테크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의 순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1시간입니다. 그러니까 4시 한 50분까지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오늘 발표하신 분들 두 분하고 또 패널에 참여해 주신 업체 세 분에게 좀 같은 질문을 드릴 수도 있고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릴 수 있는데, 몇 가지 미리 좀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어요.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고, 그리고 플로어에서 꼭 질문을 좀 하고 싶다, 발표하신 분이나 또 토론하신 분들 중에서 그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잘 이렇게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지금 기업 그 메디솔라, 그다음에 에이플레이처, 셀리쿡,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트업이면서 스타트업 그 이상의 또 성장하고 있는 이제 기업도 있고 하는데, 이 세계 기업의 대표님들로부터 기업 소개, 여러분들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죠?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언제부터 어떤 걸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이플레이처의 이상철 이사님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에이플레이처에서 CFO 등을 맡고 있는 이상철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사업 소개를 드리면 일단 1차와 2차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차 사업을 이제 2016년 정도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처음에 하고자 했던 건 소비자들의 삶의 질, 퀄리티 오브 라이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수익 사업 모델로 만들 수 있는지가 1차 산업 모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기에 이제 트렌드였던 다이어트, 바디 프로필 등등의 이제 그 소위 MZ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트렌드들을 굶지 않고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브랜딩을 한 게 이제 칼로바이라는 브랜드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스케일업을 하기 위해서 바디나인, HMR이라든가 등등의 이제 법인을 추가로 저희가 인수하면서 2022년에 약 연결 매출 한 440억 정도를 달성했었고요. 그런 모델로 해서 이제 스포츠 뉴트리션, 건기식까지 확장하면서의 모델을 1차 산업 모델, 지금으로서는 이제 캐시카우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는 그 커머스 기업에서의 성장과 더불어 이제 푸드테크 쪽 이제 기능성 제품, 원료 등을 통해서 2차 사업 모델을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했고요. 그래서 닥터 케어라든지 등등으로서 이제 메디푸드, 카테고리에서 보면 케어푸드 쪽에서의 집중 공략을 위해서 지금 이제 제품을 개발 등등을 통해서 이제 MZ 세대에서의 가지는 저희의 충성 고객, 소위 충성 고객층을 통해서 그 소비자 형태로서의 확장을 통한 시니어 실버 세대까지 아우르는 플랫폼 기업, 푸드테크 기업으로서의 성장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정리를 드리면 1차 비즈니스 플랜으로는 이제 다이어트 관련된 제품 건기식까지 시장 진출을 하셨는데 최근에 작년 말부터 개인 맞춤형 케어푸드 쪽으로 이렇게 영역을 확장하고 계시다는 말씀. 그래서 앞에서 우리 양경준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작은 어떤 시장에서 시작해서 좀 연관 인접 제품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잘 접근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메디솔라 이동구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약간 그 같은 영역에서 존재하는 회사이고요. 저희는 영양 기반에서 뭐 AI를 응용하고 의과학적인 근거를 만들면서 운영하고 있는 케어푸드 기업입니다. 즉 저희의 시작은 사실 소비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니즈가 제일 강한 환자들로부터 연구가 시작이 됐었고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랑 한 6년 동안 식품 기업이지만 식품을 가지고 임상 연구라는 것들을 오랜 기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흔히 식약처가 제시하고 있는 영양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수립하는 과제들을 국가 과제를 이행을 해왔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당뇨 환자에 필요한 영양 기준, 신장 질환자에 필요한 영양 기준, 뭐 각종 암에 필요한 영양 기준들을 저희가 의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나고 실증하는 기반으로 연구를 하면서 보통 아까 앞에 홍 교수님 말씀 안전성이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매일 먹고 사는 게 중요한 시대인 만큼 그 안전성을 소비자한테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느냐에 기반해서는 저희는 그거에 따라 식품 위반 논문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데이터 기반으로 영양 설계를 하고 그걸 상품화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에이플레이처의 어떤 사업 역량하고 유사한 쪽으로 지금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임상 쪽을 또 강화하시고 영양, 메디컬, 식품 이 세 가지 축으로 이제 전문 영역을 이렇게 해서 좀 이게 사업하신 지 좀 몇 년 더 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인큐베이션은 저희가 2016년도부터 진행을 해왔고요. 실질적인 법인 설립만 21년도에. 예, 네. 그러니까 준비 단계를 많이 거치셔서 네,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농기평 과제, 아이패드 과제도 좀 하신 걸로 돼 있는데. 아이팩 과제에서도 저희가 개인 맞춤형 수요 이제 고부가치 식품 사업에서 저희가 그 과제 40억짜리를 예. 이행하고 있긴 합니다. 몇 년짜리? 저희가 5개년도 예. 과제였고요. 지금 4년 차 수행 네,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셀리쿠의 정은희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셀리쿡 정은희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법인 설립해서 맨 처음에는 저희가 그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프로그램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좀 매출 발생이 좀 저조해서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 커스터마이징에서 나오는 그 식품을 직접 만드는 식품 제조 공장을 2020년 12월, 이제 2021년 1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그 스마트 팩토리 작은 공장을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까지 같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암 환자용 식단형 식품, 당뇨 환자용, 그리고 고령층 우수식품 이렇게 세 종류 중심으로 이제 특수류 식단 제조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좀 차별성이라고 한다면 실온 기반으로 제품들을 생산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수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번 연도부터 이제 매출이 조금씩 발생이 됐고 매출 발생되기까지는 조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투자나 국책 과제 이런 거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이제 생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거의 7년차 돼가는 시점에서 조금 그동안 저희가 제품 연구했던 게 성과를 조금씩 발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쪽 계통에서 냉장이나 냉동 보관 없이 실온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중심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이번 연도 말에는 저희가 그 암 환자용 식단용 식품을 밥이나 반찬 아닌 그 단백질바 하나로 충족될 수 있도록 이제 연구 개발이 완료가 돼서 이제 지금 현재는 유통기한, 소비기한 가속 실험 중이고 12월 말 정도에는 이제 끝나서 그때부터 이제 제품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그
비용이 조금 그 연구 개발하는 것을 이제 제품을 녹여내야 되고 그 좋은 제품으로 생산해야 되는 이유로 이제 원가들이 높아서 이제 판매가가 높게 이렇게 책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아만자용 식단용 식품 단백질 바로 나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급형으로 한 3, 4천 원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저희가 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도 쉽게 이제 그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2018년부터 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주로 이제 암 환자 맞춤형 어떤 식단 같은 것들을 이제 그런 개발을 해서 그리고 이제 병원으로도 들어가고 아니면 뭐 일반 이렇게 가정에 계신 분들한테도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네, 이번에 제품 나오는 거는 보급형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상품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서 네. 먹고 싶어도 모르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홍보 같은 건 어떻게 하십니까? 홍보. 저희는 이번에 제가 사실 이제 저희는 자체 이제 생존하기 때문에 팝업 스토어나 이런 전시회를 빠짐없이 다 다니고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아주 적지만 이제 충성 고객들이 적지만 있고 저희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고 일단 제가 그 전에 이제 암 쪽 병원에 영양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책도 쓰고 해서 영양사 암 쪽 분야에서는 이제 그래도 조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자체적으로 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되네요. 예. 네, 고맙습니다. 그 지금 그 메딕 특수 의료용도 식품 그 이제 메딕 푸드 같은 경우에 이제 환자들이 먹고 싶어도 비싸서 못 먹고 또 일부 얘기는 병원에서는 보험이 된다고 하는데 퇴원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건 이제 식약처나 뭐 보건복지부 쪽에 좀 계속 업체에서 의견을 드리고 있나요? 어떻게 좀 얘기가 되고 있나요? 복지부나 이쪽에. 뭐 수가 관련돼서는 병원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 서울병원에서 외래 환자용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세브란스도 지금 곧 입점을 해서 아마 외래 판매를 할 텐데 일반적으로 그 병원 내에서는 임상 영양이라는 팀이 존재를 하고요. 거기서 일반적인 치료식든 다 구현을 합니다. 이제 아까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조리장의 여력이라든지 그 노동 인력을 구하기 위한 어려움이 케이터링 시장에 존재를 하는데 그 질문 주신 수가에 관해서는 이제 식사도 특수식으로 일품 요리로 수가 반영은 됩니다. 단 그게 5,600원 수준이겠죠. 그래서 나머지 수가를 이제 일반적으로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하게끔 하면 병원식도 가능한데 사실은 그 시장이 크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도 아무튼 그 저희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홍연아 교수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시장이 커지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고령 친화나 이쪽 대체 식품 얘기도 했지만 결국은 환자식 맞춤형 식품 이쪽 시장이 저는 이제 업체 조사했을 때는 대체 식품이 많은 걸로 나왔지만 저는 제가 보기에는 고령 친화나 메디푸드 이쪽이 저는 분명히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보험과 연계해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만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식품을 몸에 좋은 식품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 것 같고 뭐 춘천시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춘천시에서 이 포럼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게 있어요.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될 게 있고 지방정부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오늘은 뭐 내용적으로는 일단 그 홍연아 교수님 또 정책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보시기에 일단 지자체에서 관심 있는 거는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지원 사업을 그다음에 어떠한 그 사업 그러니까 푸드테크 기업을 도와주시는 어떤 사업 지원이 되겠죠.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사실 좀 막연한데 그래도 평소에 생각하신 걸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사실 이제 제가 지자체에서 연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어떤 푸드테크 사업을 해야 되느냐라고 저한테 이제 많이 물으세요. 경기도에서도 이제 각 시별로 또 다 물으시고 그다음에 춘천시, 뭐 부산의 뭐 밀양 뭐 이렇게 다양한 데서 많이 물으시는데
사실 뭐 제가 그 대답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그걸 이제 제가 뭐 그런 뭐 진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답하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이제 아까 발표를 드리면서 이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어떤 핵심 역량을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적으로 가는 게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정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기대효과에서도 이런 푸드테크 산업을 진행을 해가지고 농업계에서 그리고 산업에서 그리고 국가적으로 다 기대효과가 다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좀 찍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정책 연구를 해보면 사실 이런 정책을 통해서 어떤 산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잘 나가는 사람은 독려하고 잘 못 나가면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편견을 올리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어떤 사관학교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과연 어떻게 잡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는 마스터 플랜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결국엔 이것이 파급 효과라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 아니면 농가 이런 전체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터 플랜을 안 세울 수 없는데 동시에 그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 역량과 비교 후엔 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개를 조화시키는 것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막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그동안 좀 정말 고민을 해왔던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중간에서 조화를 시킬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춘천시에서 아까 그 농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치면은 모든 지자체의 목적과 어떤 그런 비교 우위가 비슷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강원도도 그렇고 뭐 전남도 그렇고 충청도도 그렇고 어쨌든 이런 농촌 지역에서 어떤 생산 기반으로 해서 뭔가 푸드테크의 비교를 놓겠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차별점이 과연 있을 것인가 그것이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 농산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청정한 농산물이 있기 때문에 비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경우에는 그러면 뭐 다른 지역에서는 청정한 농산물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교 우위가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재조명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 여기까지 하고 또 추가로 말씀드릴 거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교 우위라는 게 이제 농업에서의 지역의 비교 우위가 있을 수 있고 또 기업의 비교 우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춘천은 제가 이제 이번에 기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농업보다는 그 산업에 훨씬 다른 그 지자체보다 비교 우위가 있는 걸 제가 발견했는데요. 그게 이제 뭐냐면 바이오, 의료 이쪽이 이제 춘천이 그다음에 IT 이쪽이 상당히 비교 우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춘천은 이걸 이미 잘 살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푸드테크로 가는 데는 또 한 단계 더 나가야 되거든요. 연결이 이제 식품하고 연결이 제한적으로 기능성 식품 정도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 산업 쪽으로 헬스케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식품하고 좀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연결을 시켜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제 식품 커스터마이징 뭐 여러 가지 맞춤형 식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될 것 같아요. 크게 보면은 그래서 오늘 그래서 아마 그 토론자 세 분도 그런 영역에서 모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춘천은 어느 정도 그런 측면에서 비교 우위가 있다. 근데 농업은 딱히 특별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비교 우위가 있다고 얘기할 게 많진 않아요. 네, 시설 농업이 이제 발전해 있는데 나머지는 그렇게 특성이 좀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 교수님 말씀은 하여튼 영역을 잘 찾아서 핵심 역량을 키워야 된다. 근데 이제 핵심 역량 강화는 아까 양 대표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역량이 있는 것 같아요. 자체 역량도 있고 또 지역의 역량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기업의 역량이 제일 중요하겠죠. 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방법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외부에서 또 이 전문가들을 또 필요한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푸드테크. 그래서 뭐 지금 푸드테크 계약학과라는 게 전국에 9개가 있는데 대학에 강원도에도 이제 강원대학교가
아니면 한림대학교에서 그걸 이제 하고 싶어 하는데 아직 농식품부 올해 이제 공고가 안 나왔어요. 내년쯤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과를 설치하면은 학생들이 배출이 되고 이런 학생들이 양성이 돼서 푸드테크 기업에 취직을 하고 심지어 여기 그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춘천에 여기에 졸업한 고등학생들이 식품 바이오 쪽에 전공을 해서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연결해 보면 역량 강화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우리 양경윤 대표님께서도 지자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푸드테크 기업에 춘천시가 됐든 뭐 어디가 됐든 간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까? 뭐 상당히 평범한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죠. 기업 유치라는 게 뭐 한 가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몇 가지 핵심적인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 맞는데요. 네, 저희 아까 제가 뭐 발표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제 전략이 그 지역의 역사와 맥락을 파악을 해서 그 지역에 적합한 사업 모델, 산업을 찾는 게 이제 저희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춘천이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사회자께도 잠깐 질문을 드렸는데 춘천의 푸드테크를 어떻게 정의하시느냐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전국이 다 지금 푸드테크 육성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우리만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제가 아직 뭐 공부를 깊게 못 해봐서 모르겠지만 춘천이 예를 들어 우리 바이오 산업진흥원에서도 와 계신데 그 바이오 산업을 춘천이 지금 10년 넘게 육성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기술을 푸드에 접목시키는 그런 형태의 테크가 오히려 춘천이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면 저희 투자 포트폴리오에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삼을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인삼을 먹으면 부작용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삼이 그 인삼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사람 몸에 좋다고 하는데 사포닌이 종류가 수십 종류예요. 그런데 이제 인삼을 먹으면 열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인삼 사포닌을 흡수를 못하는 분들이 부작용으로 되는 건데 산삼은 모든 사람에게 이제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산삼에 있는 사포닌 종류가 그 학명으로 컴파운드 K라고 이제 아주 쉽게 산삼 사포닌이라고 말하는데 모든 종류의 인삼 사포닌이 사람 몸에 흡수될 때는 산삼 사포닌으로 약간 변화가 돼서 흡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 인삼 사포닌을 유기화학 기술을 이용해서 산삼 사포닌으로 전환시키는 기술을 가진 회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원물에 이제 바이오 기술을 접목시켜서 파는 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기술을 가진 회사가 전 세계에 2개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아이템 하나로 연간 수백억 원의 매출을 내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강원도 청정 환경을 통해서 이제 원재료를 공급을 받고 춘천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 기술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춘천에 맞게 푸드테크를 특화시킨다면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업 유치 관련해서 한 말씀. 지자체에서 기업 유치 관련해서 꼭 이거는 꼭 해줄 필요가 있다. 기업을 위해서 그런 거 한 말씀. 저희가 남들이 일반적인 투자사들이 안 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창업 인재들이 대부분 다 서울로 쏠림 현상이 심해졌거든요. 이전에도 쏠림 현상이 많긴 했는데 2015년, 16년을 넘어서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해졌고 저희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문제와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도권에 집중된 청년 인구를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분산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데 그 양질의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은 창업이다. 이래서 저희가 이제 지역 창업을 이렇게 외치고 있고 일부러 저희가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그 중에 소위 이제 스타 기업이 될 만한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투자하고 그 기업들이 이제 선과 면으로 확장해가면서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전략을 쓰는데요. 왜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2022년에 민선 8기 이제 지자체장 선거 때 되게 재미난 현상이 뭐냐면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가 공약으로 지역 창업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패턴이 있는데요. 이전에는 대부분 이제 그 선거 공약으로 대기업을 지역에 유치하겠다 이렇게 많이 하셨고,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산업 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많이 하셨는지, 그것도 결국 안 되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대안이 지역 창업밖에 없고, 저는 정말 마지막 남은 대안이 지역 창업이 된 것을 되게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그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시는데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먼저 지역에 적합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적합한 산업을 명확하게 정의를 해내고,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이든 외지에서 유치하는 기업이든 성공 사례 3개를 조기에 만들어내는 게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 사람들 정서 안에 지난 이제 수십 년 동안 만들어진 정서가 뭐가 있냐면, 성공하려면 다 서울로 가야 된다라는 이제 거의 관성, 고정관념이 박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렇게 빛나는 기업이 있으면 지역에서 그런 기업이 대부분 이제 지역에서 그런 기업이 안 나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상장시킨 15개 기업 중에 9개가 비수도권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된다는 걸 이미 현장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성을 깨기 위한 이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그 지역에 적합한 산업을 설정한 다음에 소위 전국구 단위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조기에 3개 이상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유치로 가도 제가 볼 때 늦지 않다. 그리고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그 기업을 유치하려고 많이 애를 쓰시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 제가 볼 때 한 절반 이상이 MZ세대신데, MZ세대 창업가들의 특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놀기 좋고 살기 좋은 곳에서 창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소위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저 지원금 뭐 사냥꾼 헌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원만 받고 다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뭐 제주도나 강원도의 양양이나 몇몇 지역들을 보면은 그 청년 세대가 그냥 지역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눌러 앉아요. 왜냐하면 나는 서핑이 너무 좋은데 여기 오면 매일 서핑할 수 있고, 같이 서핑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산업을 유치하거나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기 이전에 그 지역이 창업 인재가 좋아할 만한 라이프 스타일 도시를 만드는 걸 먼저 하셔야 된다고 꼭 말씀드리는데, 이상하게 그걸 잘 못하세요. 사실 라이프 스타일 도시를 만드는 게 임기 4년 안에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창업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업 지원금을 줘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명확하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주 진짜 현실적인 이제 말씀이신데, 이제 생각보다는 이게 쉽지 않다고 또 말씀하셨고요. 역시 그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 적합한 산업 어떤 분야, 푸드테크 중에서도 그걸 빨리 정하고, 관련된 또 유망 스타기업들도 육성하면서 유치하면서 다 좋은데, 그래도 제일 필요한 것은 이 젊은 세대가 MZ 세대를 포함해서 와서 자발적으로 와서 살 수 있는 정주 여건, 거기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뭐 놀기 좋은 거, 뭐 공기도 좋고 살기도 좋고, 또 여러 가지 또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 춘천도 그 중에 나쁜 지역은 아니라고 봐요. 거의 상위권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춘천이. 단지 이제 그게 앞단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산업, 어떤 그런 집적이라든지 그런 뭐 스타 기업의 유치 이런 것들만 앞에서 잘 이루어지면 어떤 면에서 뒤에 말씀들은 충족시킬 수도 있지 않나. 춘천은 다른 지자체보다는 훨씬 조건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돈을 많이 준다, 지원금을 많이 준다 이렇게 해서 유치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예, 환경,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한번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업들이 결국에는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 규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요. 뭐 특히나 이제 지자체한테 또 요구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 또 기업 입장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문제고 어떠한 것들이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을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우리
세 개 기업 대표님들한테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 이상철 이사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아서 어쨌든 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업의 주된 목적은 수익 창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기업을 가져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냉정하게 이제 뭐 푸드테크라는 토픽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뭐 그게 뭐 글로벌 이슈 뭐 식량난부터 시작해서 그게 국가별 뭐 미션 등으로 내려오면서 지금의 뭐 중앙부처 뭐 이렇게 지자체까지 왔지만 사실 그런 미션이라는 에어리어가 있지만 사실 기업의 최종 목적은 그런 이슈나 미션이 최종 목적지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그 과정에서의 그런 접점을 어떻게 서로가 파악을 하고 거기서 서로 연장선상에서 그런 부분들을 소화해 나가는가가 사실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거기에서는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마케팅, 뭐 그런 프라이싱 정책 같은 걸 쓰는 것들이 사실은 요새는 시대가 많이 변해서 뭐 로아스 지수라든지 뭐 삶의 질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사실 뭐 중상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테크라는 우리나라가 이제 기술을 강력 강화의 국가로서 거기에서의 괴리감이 상당히 있다는 게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1차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도 미국의 모델을 많이 모델링을 했습니다. 가져왔을 때. 하지만 같은 가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말하면 팔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그렇게 비싼 가격에 소비자가 그런 제품들을 사질 않았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현실이었는데 이게 괴리감이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그런 제품들, 뭐 컨셉 아이템부터 시작을 해서 지속 가능한 그런 제품들을 내놓기까지 소비자가 그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정을 하고 그에 대한 수요가 이루어지는가? 사실은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명료화시켜서 구체화시켜서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긴 사실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거창하게 말씀드렸고 쪼개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결국 고객 맞춤형 제품들을 많이 이제 내놓을 예정이 있는데요. 결국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와도 실시간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시적인 비율을 맞섰을 때요. 당장 기업은 뭐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 앞서 주신 것처럼의 그런 글로벌 이슈들을 식량난부터 시작한 푸드테크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큰 여정에서 지속된 이제 그런 뭐 여기 금융 쪽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소위 RM이라고 하죠. 릴레이션십 매니저 같은 분들이 지자체 사이에서의 존재를 해주신다면 상당히 더 좋은 결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수익 사업이라는 그런 것을 떠나서 이 기업도 경쟁력을 가져야 되니까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지역에서 또 지자체랑 협업하는 구조는 가져가야 된다. 근데 이제 그 협업하는 범위가 사실 꽤 많을 것 같아요. 다양하고 여러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끊임없는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뭐 상시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메디솔라 이동구 대표님.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기업은 핵심 역량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사실 저희도 소비자의 지속 구매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마케팅 차원에서도 많은 A/B 테스트를 하고 어떤 경로에서 어떤 소비자를 만나야 되는지까지도 사실 저희의 하나하나에 결정되는 순간은 다 모든 게 비용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병원이 맞을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모 대기업을 통해서 기업복지 시장에서의 가장 큰 매출을 지금 발생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 그 맥락이 뭐 지자체가 서브시다이즈를 해서 일정 비용을 분담을 한다.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그 모 대기업이 본인들의 임직원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본인들의 복지 비용으로 이런 상품을 대리 구매하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임직원이 늘어나고 사실 그 시장이 같이 창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지자체랑 같이 저도 많이 뭐 전남이라든 충북이라든지 많은 요청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는 사실은 속도와 투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산업이 크기 위해서는 선제적 투자가 조금 필요합니다.
사실은 많은 지자체도 이런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고 어떤 센터를 유치하겠다고는 하지만 실제 저희 기업들이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 아까 그 교두보적인 역할에서는 큰 갭이 존재를 하는 게 사실이고요. 사실 그걸 대표해서 앞서 말씀 대표님처럼 그 케이스라는 게 필요를 합니다. 뭐든지 저희도 어떤 사업 모델을 확정짓기 위해서 어떤 루트가 확정이 되고 거기서 매출이 큰다라는 게 확신이 있을 때 그 사업을 확장시키 나간 단계를 진입을 합니다. 소위 말해 춘천시도 아까 말한 바이오나 이런 데이터 중심의 사업, 그다음 융복합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만드는 주요 스타 기업을 육성하는 두세 군데를 꼽아서 이거를 먼저 선제적으로 춘천시가 지자체적으로 밀어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발판이 생기고 나면은 그 뒤에 따라오는 청년 유치라든지 고용의 유치라든지 많은 기업들도 춘천시랑 협업을 하니까 이런 기업들이 성장을 하는 모습이었구나. 그런 대표 사례를 창출하는 게 사실은 저희 기업들이 바라는 지자체의 이제 요구사항일 것 같습니다. 예, 자, 춘천시에서 일단 지자체에서 뭔가 먼저 좀 손을 내밀고 이렇게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진짜 꼭 유치를 스타 기업을 유망 기업을 유치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다가서면 또 이런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또 제시하고 하면 또 기업들도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고 그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그 강원도 춘천의 병원들하고도 뭐 같이 이렇게 임상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 다른 데랑은 쉽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사실은 뭐 충북 같은 경우는 임상 지원 센터를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그렇지만 강원도도 되게 좋은 의료기관과 병원 복지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같은 기업들, 저희 기업 같은 경우는 환자들의 데이터나 아니면 소비자의 데이터를 매우 중요시 가공을 해서 거기다 맞춤형 상품을 설계할 수 있는 근거들을 수립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데이터를 취합하는 문제도 사실 의료 데이터다 해서 규제 샌드박스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데이터를 취급하는데 지자체가 아니면 우리 공공 집단에서 먼저 실증 사업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저희도 하고 싶지만 그게 속도감에 있어서 빠르게 움직여지진 않습니다. 사실 유사 사업을 서울시도 해보고자 했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제 예산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그 실증 사업이 어느 규모까지 우리가 한두 가지의 프로젝트에 이행을 할 수 있는가의 선택의 문제가 조금 아무튼 그 유망 기업을 유치하려면 지자체에서도 파격적인 어떤 그 좀 제안이 필요하지 않나 다양한 측면에서 그런 하여튼 먼저 좀 다가서서 뭔가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된다. 지자체가 막연하게 뭐 이렇게 와라 도와줄게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뭔가 좀 기업이 원하는 것들이 뭔지 상대 기업이 원하는 게 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셀리콕의 정은희 대표님. 네, 일단은 이런 특수식 같은 경우를 보면 일반 식품보다는 비싸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말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이제 매출이 발생이 저조하면은 지속성에 있어서 되게 힘든 부분이 있고 제가 지금 7년 차가 돼가고 있는데 거의 제가 성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성남에서 거의 한 90% 이상의 기업들이 다 파산을 했어요. 뭐 투자를 거의 8, 90억 받아도 다 파산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러면 지속성에 있어서 아까 전에도 제가 잠시 아까 전에 그 급여합 말씀 잠깐 하셨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춘천에서 조금 밀었으면 하는 그 부분이 있다면 고령 친화 식품이면서 이제 특수류 식품을 같이 접목된 식품을 좀 만드는 거를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급여화를 취약계층 대상부터 시작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좀 도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전에 제가 그 강담회에서 고령친화 우수식품 간담회에서 그런 급여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뭐 2년 안에 나라에서 85%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의견을 들었는데 아직 2년 지났는데 그런 게 아직 없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을 먼저 춘천에서 시작을 하시게 된다면 저희 같은 기업들이 당연히 모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이 지자체를 테스트 베드 비슷하게 활용을 해서 맞습니다. 네. 또 시스템을 한번 돌려보는 것도 네, 예, 맞아요. 제품에 대해서 뭐 급여 형태로 좀 지원을 해주면 되니까 춘천시에서 예. 뭐 많잖아요. 요양시설도 있고 맞아요. 뭐 병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뭐 시 재정을 활용해서 뭐 큰 금액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춘천시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그 푸드테크 분야가 바로 그러한 그 맞춤형 케어 푸드 이쪽이기 때문에 그런 또 병원 또 관련해서도 그렇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저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준비된 질문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업체와 또 우리 발표하신 두 분 의견을 이제 들어봤고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에서 오늘 오신 분들 대상으로 내가 이건 좀 궁금한데 한번 꼭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 궁금한 어떤 내용도 좋으니까요. 시간이 충분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으시고 마이크를 저기 뒤에서 전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떤 분이 질문 좀 해보실까요? 네, 앞에 우리 기술센터장님, 소장님이 또. 예. 오늘 그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도 새로운 내용도 듣고 해서 저도 이제 뭐 지식을 새로 쌓는 기분이고 오늘 마침 이 최지원 박사님이 또 저희 푸드테크에 대해서 이제 뭐 용역에 대해서 최종 보고에도 있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일부 듣고 또 이렇게 왔는데 이제 오늘 포럼 주제는 기업 관련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설명을 들으니까 여러 기업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내용을 들으니까 기업 유치 이런 게 사실은 쉽진 않은 건 저도 오전에 이제 용역 발표에서도 들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동구 대표님, 정은희 대표님, 그다음에 이상철 이사님 얘기 들으니까 저희가 이제 준비해야 될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양경춘 대표님이 MZ 세대 이거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그런데 또 역량을 발휘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되네요.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이동구 대표님이 이제 지금 하시는 사업에 보면은 식품이잖아요, 주로. 그래서 정은희 대표님도 그렇고 식품인데 이 식품을 이제 할 때 지금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나 이런 게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게 농업이 이제 생산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거를 기업체를 유치를 해서 지역 농업의 활성화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제 그게 안에 들어가는 이 제품 안에 들어가는 농업에서 생산되는 게 과연 몇 프로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구입해서 쓰는데 만약에 이제 납품이죠. 그런 쪽에서는 효과가 얼마나 되고 그게 과연 춘천에서는 이런 쪽으로 유치하면 우리 농업 발전은 얼마나 정도 기여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두 분이 따로따로 분야가 틀리잖아요, 두 분이. 그래서 두 분이 좀 각각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춘천시 농업하고 이제 우리 정은희 대표님 충분히 뭐 식단 또 짜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농산물을 쓰실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분 우선 정은희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제 매출을 발생하는 데 있어서 다 말씀드리는데 국내산 제품들이 이런 국내산이 아닌 제품과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제품 중에서도 다 국내산에 뭐 이렇게 구성해서 팔면은 거의 남지 않는 수준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흑임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에 뭐 품질 좋은 건 1kg에 78,000원, 뭐 중국산은 10,000원이면 사거든요. 근데 내가 국내산을 넣었다고 해서 소비자 그거 알아주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사실 저희 같은 이런 거를 안 하죠. 왜냐면 매출 발생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저는 요거를 도입하게 된다면 춘천시에서 뭐 어느 정도의 그런 지원이 된다면 당연히 안 쓸 이유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사실 저희의 메인 상품 식단입니다. 저희도 HMR로 냉동 냉장 식품을 유통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 안엔 뭐 밥류라든지 잡곡류, 견과류를 비롯해서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물론 일본 국산들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일 중요시하는 건 그거의 품질입니다. 저희는 모든 원재료, 반재료, 그 완제까지 그 영양 성분 분석이라는 걸 공인인증기관 해서 설계값과 맞춰서 조리 후에 가열이 된 다음에 변하는 값까지 시간에 맞춰서 생산을 합니다. 그게 저희 차별화인데, 저희가 아까 춘천시 앞서 말씀 청정 지역이고 춘천시나 강원도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더 품질 높은 농업에서의 원재료의 수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균질하게 같은 법인이나 농업법인이든 아니면 같은 농장에서 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저희는 변동 없이 가는 걸 선호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데이터에 대한 변동값을 어떻게 잘 컨트롤하냐, 그가 제일 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랑 관계되어 있는 법인이 또 강원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횡성이 설성목장이라고 하는 곳이 또 거기서 한우를 키우고 이제 하는데, 그 강원도의 그 되게 좋은 청정 그 지역에서 쓰는 원재료를 저희도 그들 통해서 유치를 하고 있고요. 사실 또 이제 거기서 하고 있는 무브먼트 중에 하나가 특정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적인 뭐 비료든 아니면 사료를 써서 키운 도축된 돼지를 바탕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원재료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느냐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필요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품질, 그다음에 일관성 있는 데이터와 지속 가능한 수급 생태계가 메인입니다. 네, 그 두 분 말씀이 각각 일리가 있고요. 정근희 대표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흑임자 말씀하셨는데 가격 차가 3배, 네. 중국산하고 3배 차이 나는데 이제 두 가지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가격 기준으로 해서 좀 싸게 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프리미엄으로 해서 그 원료 원산지 표시를 이제 우리가 법에 보면 원산지 표시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원료 원산지 가공식품도. 그럼 이제 국내산이라고 하고 차별화하는 그러한 쪽으로 갔을 때 어느 정도 먹히는 부분이 있어요. 고급화해가지고 환자도 뭐 아니면 뭐 일반 소비자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가 너무 클 때는 일부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주면 원료 쓰기가 좀 그래도 부담이 덜 된다. 근데 3배씩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또 원가에 넣었을 때 매출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우리 또 대표님은 지금 기존에 또 우리 강원도하고 또 거래하는 것도 있고 충분히 또 이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이 식단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식단에 따라서 아마 좀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춘천에서 원하는 거는 어찌됐든 가급적이면 국내 춘천산을 아니면 뭐 춘천 권역의 원주나 홍천이나 뭐 양구나 인제나 뭐 하여튼 이 강원도 거를 쓰면 좋은데, 이 부분은 각자 그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또 업체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는 선에서 가야지, 이건 뭐 도저히 안 되겠다, 이 가격 차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국산 원료를 썼을 때 차별화 전략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소비자들이 모른다고 하지만 또 우리가 소비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게 국산이고 국산이 흑임자가 중국산보다 왜 안전한지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식품을 먹는데 중국산 먹을래 비싸도 국내산 들어간 거 먹을래 이렇게 해서 이제 홍보를 하든지 뭔가 우리도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근데 물론 뭐 가격 차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이 있죠. 확실히 100%입니다. 100%. 100%요. 예. 예. 그래서 현실적인 얘기. 현실적이에요. 예. 안 사요. 네. 예. 하여튼 뭐 장사를 영업을 해보시니까 역시 안 되는 부분은 가격을 넘어선다는 게 참 쉽지 않다. 지금 가격도 비싼데 그죠? 그런 저희는 거죠. 지금 흑임자죽 같은 경우에 거의 막 58% 이상 흑임자 국내산 들어가고, 저희 제품 중에 100% 국내산인 거 너무 많은데 단가가 중국산, 예를 들어 중국산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 알아주는 소비자는 굉장히 소수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산업과장 이성입니다. 먼저 그 패널분들 의견 잘 들었고요. 저희가 그 푸드테크 산업이 이제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농업 분야에 이제 공약 사업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까 시장님이 인사 말씀을 하실 때 저희가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 이제 푸드테크 산업과까지 만들 계획으로 지금 이제 있는데, 지금 여기 오셔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농업인들 참여가 되게 저조해요. 저희가 이제 포럼을 작년부터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한두 번 오시고 본인들이 이제 실감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네하고 농업인들 본인들하고 푸드테크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 그래서 잠깐 있다 가시고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관심이 없는 정도인데, 저는 모든 이제 기반이 농업이 이제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푸드테크 사업을 추진을 할 때 농업인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아니면 그분들의 뭐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알려주면 농업인들도 아마 많은 참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연아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제 연장선상인데요. 여기 계시는 이제 기업분들은, 이제 업체분들은 이제 이윤 창출이 사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기업의 이윤이 남고 일단 지속이 되어야지 그 다음 단계도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정책을 하시 정책 이반자분들은 그 외에 굉장히 다른 목표도 다 많으시기 때문에 농업과 연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농업인 분들한테 관심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시고, 또 전체적인 이런 지자체의 어떤 민생 안정, 또 가격 안정도 중요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접점을 찾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도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거랑도 굉장히 연결이 되는 게, 사실 이렇게 그 업체가 와가지고 이 춘천시에 있는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사가지고 식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면 농업인들의 관심이 있겠죠. 이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연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기업 입장에서는 그거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인 것이고,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거주하는 이런 어떤 농가, 기업,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시민들까지 다 이제 집중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이가 맞는 부분을 찾으셔야 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우선은 우리가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것도 사실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 프리미엄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플 때 그리고 임신했을 때 이제 이럴 때 친환경 농산물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좀 그런 가격을 지불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 시장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잘 구매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채널을 확보해줬죠. 공공급식이라는 영역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취약계층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금 소득이 낮다고 해서 취약계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의 주기에서 충분히 취약계층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항상 고영양의 식단을 섭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프거나 아니면 내가 몸의 상태에 변화가 있으면 내가 먹고 싶어도 차리지 못해서, 아니면은 그냥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어려서 취약계층이 아니고 내가 자취를 하고 하숙을 하다 보니까 식품을 또 건강히 못 먹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류들을 포괄적으로 취약계층이라고 지칭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까 그런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특정 어떤 그런 어떤 유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퇴원을 하더라도 특정 기간에 이런 보살핌이 필요한 분들을 포괄적인 취약계층으로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유통 채널을 지자체에서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채널을 확보를 해주고, 두 번째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여줄 수 있으면 기업은 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대기업 같은 경우야 자체적으로 자구책이 다 있기 때문에 아마 비용을 줄이는 최고의 방법을 갖고 있겠지만, 이렇게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이제 이런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채널의 확보와 비용을 줄여주는 인센티브를 줬을 경우에 충분히 강원도의 춘천으로 올 수 있는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렇게 채널을 확보해주고 그다음에 비용을 줄여준다는 것이 이런 춘천시의 농산물들 혹은 이제 농가들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식품을 공부할 경우에 그 차익을 지자체에서 보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을 지원하시고 어떤 사업 예산이 쓰실 거면은 그 비용을 보전해 주시고 농가와 연계해 주셔서 일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담보를 해주신 다음에 그것을 팔 수 있는 판로의 채널을 공적인 영역으로 갖고 와서 취약계층이란 범주 안에서 만들어 주신다면은 저는 그것이 그래도 가능한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소위 말하는 공적인 영역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고요.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그 맞춤형 식품 중에서도 특수 용도 식품들 그런 뭐 메디푸드 건강기능 그 고령 친화 식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환자나 고령층에 가는 것들은 정부가 좀 지원해주면 지자체 같이 어느 정도 가격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사실 좀 정부도 개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식품 기업에서 쓰고 있는 원료 국산 사용 비율을 보면 가장 적게 쓰는 게 축산물하고 곡물입니다. 곡물, 채소는 우리가 수입할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사과값이 비싸다고 했지만 사과를 우리가 검역 문제 때문에 수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채소나 과일이 들어가는 우리 그 맞춤 식품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밀키트라든지 야채맛 이런 것들은 국산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되는 게 축산물하고 곡물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들어갈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작고 뭐 축산물 이런 것들은 가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정도 아니면 지자체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좀 여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채소 과일은 국산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 다 비싸고 뭐 다 수입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우리 맞춤 식품도 영역이 워낙 넓어서 그 뭐 다 비싸고 못 쓰고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농민들한테도 그런 얘기는 좀 저희들이 나중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춘천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하고자 하는 것들이 지금 바로 이런 문제에 이제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두 분 우리 실무를 하시는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한 분만 좀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예. 제가 아까 그 설명을 들으니까 그 여건 조성을 이렇게 아까 강조를 하셨는데 그 사실 저희가 그 최지연 좌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바이오 쪽으로다가는 뭐 계속해서 이제 해왔는데 지금 현재로다가 해서 뭐 갑자기 뭐 바이오하고 푸드테크하고 뭐 연결해서 그 금방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그 대표님이 봤을 때 여기 춘천에 요 바이오하고 그다음에 뭐 일부는 아마 오시기 전에 춘천 현황을 아마 파악은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 춘천 바이오하고 푸드하고 연결시켰을 때 과연 어느 쪽으로 해야지만 그 저희가 이제 당장은 목표는 기업 유치거든요. 결국은 그리고 농업도 같이 연결시키고 그랬을 때 그 이렇게 한번 잠깐 뭐 그동안 이제 춘천에 대해서 파악하신 거하고 연계해서 진단을 한번 해주시고 하시죠 뭐. 네, 제가 춘천 자주 옵니다. 저 2019년도부터 한 달에 한두 번은 꼬박꼬박 춘천에 와서 이제 아무래도 그 강원도의 중심 도시이다 보니까 춘천을 중심으로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연구하고 기업들 만나고 하는데요. 두 가지 좀 구분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저희가 제주도에 2018년도에 제안했던 게 뭐냐면 제주도의 유망 산업은 우주 산업이라고 저희가 얘기했어요. 근데 제주도의 그 공무원분들 누구도 그거를 인정을 안 하셨거든요. 저희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어요.
그 우주 산업이 왜 제주도에 적합한지. 그런데 이제 저희가 2019년도에 제주도에 원래 대전 기업인데 그 이제 그 위성 기지국을 만들려고 제주도를 찾아왔던 팀을 저희가 발굴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가 5년 만에 코스닥에 상장했거든요. 지금은 제주도 공무원분들이 이해를 하십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나서서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우주산업의 최적지라고 엄청나게 세일즈를 하시고 우주 모빌리티과, 이름도 특이하죠. 우주 모빌리티과가 만들어지고 우주 산업 단지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적합한 산업을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전략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춘천에 최적화된, 춘천이 제일 잘할 수 있는 푸드테크의 요소, 핵심 역량을 내고 저희가 제주 사례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3개까지 가지 않더라도 춘천에서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 기업 하나만,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 하나만 나와도 이게 판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춘천에 이제 있는 바이오 기업들 중에 소위 이제 상장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기업들을 이렇게 심사를 하거나 멘토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처음에 기업을 만나면 그래도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상장이 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대략 한 10개 정도 기업을 만났는데 그 중에 상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제가 볼 때 하나 있을까 말까였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근데 기술들이 없는 회사들이 아닙니다. 다 지금 강원도 지역의 교수님들이시고 각 분야에서 되게 실력을 인정받는 교수님들인데, 제가 볼 때 문제는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어느 시장에 어떤 아이템에 적용하느냐만 예를 들면 바꿔줘도, 예를 들면 우리가 푸드테크를 육성하려고 하면 회사가 이 제품에서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기술과 매칭만 잘해줘도 제가 볼 때 충분히 더 빠르게 성공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되게 중요한데 농민들 참여를 시킬 수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강원도에 적합한 산업은 저희는 임업바이오라고 생각을 해서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임업바이오 스타트업들 저희가 무수히 만났는데, 그 중에 재미있는 게 뭐냐면 강원도가 아무래도 산이 많다 보니까 이 산을 소유하신 분들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인심과 임업을 하시는 분들의 인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업은 기본적으로 땅 덩어리가 크고 나무가 자라고 뭔가 그 성과물이 나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인심이 후한데, 농민들은 자기 상대적으로 딱 시즌에 나오는 그 농산물을 제대로 팔지 않으면 1년 생계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런 포럼에 오시려면 농민들의 당장 오늘의 이해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 여기에 참여를 하면 우리 농산물의 계약 재배가 바로 계약이 성사된다든지, 아니면 뭐 안정적인 우리가 판매가 가능한다든지, 이런 기회가 이 포럼에서 만들어진다면 그분들이 안 오실 이유가 없죠. 서로 오겠죠.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오히려 의도적으로 좀 만들어 주시고, 아까 우리 대표님께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농민들과 실제로 푸드테크는 같은 푸드테크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영역일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볼 때 통역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릴레이션 매니지먼트라고 되게 정확하게 잘 표현을 해주셨는데, 농민들과 실제 농산물을 가지고 어떤 소재화시켜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의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 제가 볼 때 있다고 하면 그분들을 훨씬 더 많이 참여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또 어떻게 보면 마무리 비슷한 그런 또 답변을 주셨는데요. 오늘 사실 주제로 보면은 상당히 큰 주제고, 뭐 며칠 동안 토론해도 끝나지 않을 주제입니다. 근데 짧은 시간에 또 훌륭하신 분들 모시고 얘기를 또 듣다 보니까 정리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자체, 춘천 같은 춘천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핵심 기술, 역량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이것을 중심으로 뭐 진짜 유망한 기업, 스타 기업 하나 정도만 육성하고, 거기에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그 전문 인력, 주로 전문 인력이죠. 이 스타트업 푸드테크 하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없어요. 젊은 분들이 와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
어떤 환경을 조성해주는 그런 여건을 지자체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또 있는 것들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죠. 춘천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있는데도 잘 못 보여주는 것들도 있고요. 설명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질 때 춘천시의 푸드테크 산업 발전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근데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렇게 한 번에 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뭐 연구를 했습니다만 연구 하나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면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계속 차근차근 하나씩 이제 춘천시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못하는 푸드테크 지역 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씩 좀 더 깊게 들어가고 다시 또 연구하고 같이 고민하면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에 보다 좋은 그 여건으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푸드테크 산업 미래 전망과 기업의 성장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원 농산어촌 미래 포럼 178차 정기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